마음 편히 쉬기엔 시장이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특히 금이랑 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금은 10%가 훅 빠지고 은은 30%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유튜브나 기사들 보셨겠지만 다들 입을 맞춘 듯이 케빈 워시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매파적인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오니까 긴축 공포에 시장이 박살났다는 건데, 글쎄요. 여러분,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워시는 그냥 거대한 파도 위에 던져진 작은 돌 하나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때 10년물 금리만 봐도 그렇게 뛰어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 돌이 파동을 좀 일으켰을지는 몰라도 은의 하락과 증시의 하락을 다 만들었다. 그건 좀 과한 해석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연준이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순 없다는 거요. 그리고 달러나 원자재가 영원히 오르거나 내리는 법은 절대 없다는 사실 말이죠. 사실 상황만 보면 중국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달러도 힘이 쭉 빠져서 금이랑 은이 더 치고 올라갈 분위기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어디 우리 마음처럼 곱게 한 방향으로 가던가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재들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하락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을 겁니다. 케빈 워시는 그저 그 물꼬를 터주는 명분 하나를 툭 얹어준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남들 다 워시 탓하면서 무서워할 때 우리끼리만 조용히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곧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증시도 살리고 물가도 잡아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뒤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배우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인위적 매수자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국채라는 상품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천장을 뚫고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준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등판합니다. 연준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돈을 찍어낸 다음 이 채권들을 무조건 닥치는 대로 사줬습니다. 시장 논리에 의한 매수가 아니라 정책적 목적을 위한 매수.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은의적 매수입니다. 사는 사람의 힘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채권 가격은 억지로 높게 유지됐고 덕분에 시중금리는 바닥에 낮게 눌려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동성 파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케비너 씨는 이 양적 완화, 즉 인위적 매수라는 행위를 아주 질색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의장이 된 것은 이제 채권을 사줄 거대 공룡이 시장에서 발을 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금리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시장은 워시를 보며 두 가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첫째, 단기금리입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으니 단기금리는 하락합니다. 둘째, 장기금리입니다. 하지만 연준이라는 인위적 매수자가 사라지니 채권 가격이 떨어지며 장기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케빈 워시라는 인물 개인이 무서워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돈 푸는 잔치는 영원할 수 없다고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억지로 시장을 떠받쳐 주던 그 좋은 시절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연준이 유동성을 재고 장기 금리가 오르는데 어떻게 증시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라고요. 여기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벤센트 재무장관이 준비한 진짜 무서운 전략적 증시부양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제 연준이 시장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려 물가를 자극하고 시장 전체의 온도를 올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방식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죠. 대신 재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규제를 파격적으로 푸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의 핵심은 민간 은행들이 가진 막대한 자금이 아무데나 흐르지 못하게 길목을 지키고 서서 특정 우량 기업이나 국가전략 산업, 즉 빅테크에만 집중적으로 배분되게 만드는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이걸 겁니다.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가장 필요한 지표는 바로 뉴욕 증시 지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수많은 잡주와 중소형주를 다 끌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 영향력이 압도적인 상위 빅테크 기업 몇 개만 자금을 집중시켜서 지수라는 간판만 확실히 견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국 증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강력한 착시 효과와 실제적인 지수 방어를 동시에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 전략적 증시 올리기입니다. 연준은 시장의 심판이지만 재무부는 특정 선수를 밀어주는 감독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현상을 정치적 맥락에서 결합해 보겠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아주 중요한 2026년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을 얻습니다. 그러려면 표심을 잡기 위한 두 가지 필수 미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증시 부양이고, 둘째는 물가 잡기입니다. 트럼프가 낮은 달러를 원한다고 해서 달러를 폭락시키겠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 트럼프는 미국 수출 경쟁력에 유리한 낮은 달러의 유지를 원하는 것이지, 달러의 신뢰 가치가 무너져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정도의 달러 붕괴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가 너무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특히 금값의 폭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부가 물가를 못 잡고 있구나, 이제 화폐는 끝났구나 라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금값이 계속 치솟는 것은 트럼프에게 물가 관리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아주는 꼴이죠. 그래서 벤센트 재무장관이 등판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값이 뛰면서 보내는 인플레이션 경고등은 억지로라도 끄고, 반대로 재무부가 규제를 풀어서 빅테크 쪽으로 돈이 돌게 만들어 증시 지수는 지켜내는 것.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정부의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지점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는 금과 은의 상승 상황이 열려 있다고 하더니 말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금과 은은 상승 조건이 열려 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여전히 금을 쓸어 담고 있었고요. 중국이 금을 팔았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이 단순히 금값을 낮춰서 다시 싸게 사려고 물량을 던졌을까요? 위안화를 찍어내며 금을 모으는 국가가 단기 시세 조정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금값의 하락이나 달러의 강력한 반등이 두려워 잠시 멈춰선 거라고 보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원리 아닐까요? 그린란드 사태 이후 달러의 하방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차트만 보면 금은 위로 뚫고 달러는 아래로 처박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증시와 금이 여태껏 커플링되어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시를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개입이 된다면 예고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상황을 이겨버리는 전략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계속 치솟는 것은 단순한 자산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달러 못 믿겠다 하며 탈달러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금값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합니다.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아야 할 적입니다. 물가를 낮추고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의 가치를 강제로라도 끌어올려 금값을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즉, 환경적으로는 금이 오르는 게 맞지만 우리는 하나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 부채가 산더미인데 예전처럼 금리를 팍팍 올릴 수도 없고요. 금리 인상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달러 상승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지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워시는 핑계입니다. 하락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워시는 그저 방아쇠를 당긴 역할만 했습니다. 재무부 중심의 새로운 판짜기. 이제 연준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재무부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요. 인플레이션 저지, 텍사스에서의 패배는 트럼프에게는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금값을 관리하는 것과 탈달러를 하려는 세력들에게 달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카드가 아닐까요? 여러분, 단순히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워시 공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월요일 증시에서는 좀 오르니까 공포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 평소 하루에 영상 하나 만들던 분들이 이때다 싶어 영상을 2개, 3개 막 찍어내기도 합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무슨 기업 분석하듯이 파헤치는 걸 보면 헛웃음이 나기도 하죠. 한번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경제가 케빈 워시라는 한 사람의 정책에 맞춰서 흘러갈까요? 아니면 거대한 경제 흐름에 맞춰서 정책을 맞출까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우리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니까요. 상황적으로는 금이 더 갈 수도 있지만 미국의 패권과 선거 전략이라는 큰 벽이 잠시 흐름을 막아세운 건 아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의 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시장의 모든 움직임은 결국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박스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건 그냥 횡보일 뿐입니다. 진짜 상승이나 하락이라고 부르려면 이 박스를 뚫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결정돼야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은 78,000달러, 이더리움은 2,800이 깨져서 2,000달러 선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세워둔 박스의 하단, 즉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기도 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BMNR, 흔히 배말이라고 부르는 종목이죠. 유명한 분석가인 톱니가 의장으로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곳인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톱니가 의장으로 있다고 해서 그 기업에 무작정 신뢰가 가시나요? 저는 오히려 유명인이 간판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톱니가 과연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그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기업, 특히 실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에 기대어 움직이는 기업들은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테마주의 숙명이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주가가 움직이니까요. 유명인을 앞세워 관심을 끌면 수많은 유튜버가 좋다는 쪽에 좌표를 찍고 분석 영상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은 와, 저 사람이 들어갔대 하면서 맹목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테마주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설령 그게 월가의 전설적인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무료로 일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남의 이름값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 부디 상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차트상의 가능성을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흐름상 최악의 경우 10달러 근처까지도 하방이 열릴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지만 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 분석이 틀리고 진심으로 반등이 나와주길 저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시장에 떠도는 뉴스라 눈앞의 기술적 분석은 따로 떼어놓고 보셔야 해요. 뉴스가 나오면 아, 이게 내 기준선에 어떤 영향을 주나 지켜보고
그 기준이 무너지면 그때 대응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아일랜드 패턴을 하고 있어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패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자리에 와 있거든요. 흐름상 380선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합리적인 의심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장세지만 마음 근육 단단히 잡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